자, 투자의 성패를 결정짓는 마지막 최후의 한 방을 노려보는 시간입니다. 김석환의 매치 포인트 이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미래에셋증권 디지털 리서치팀 김석환 선임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 중요한 지표들 몇 가지는 좀 지나갔고 네. 앞으로 남은 중요한 지표들도 몇 가지가 있잖아요. 좀 뭘 먼저 볼까요, 우리가? 뭐 일단은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지표보다는 아무래도 그 실적 발표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방금 이제 장 마감 후에 넷플릭스 실적 발표가 있었고요. 네. 이제 내일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의 실적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테슬라가 중요한 이유 같은 경우에는 국내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들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보통 뭐 지난 한 2, 3년 정도 좀 돌아가 보면 실제 나스닥 지수 그리고 테슬라 그리고 거기에다가 비트코인과의 네. 이 세 지표 간의 상관관계를 따져보면 상당히 높은 맞아요. 상관성을 좀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테슬라의 실적이 꽤 중요한 흐름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고, 이번 주는 이제 내일 예정되어 있는 BOJ와 ECB의 통화정책회의, 특히 ECB의 통화정책회의가 매우 좀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뭐 이 부분 뒤에서 좀 준비했기 때문에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코멘트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 강달러 얘기부터 해볼게요. 요즘에 정말 달러 가치가 이렇게 높아진 것을 우리나라에서는 외환위기 당시에 저는 겪었으니까요. 그때 말고는 아마 보신 적이 없을 것 같거든요. 상당히 이례적인 상황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네. 방금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지금이 그런 위기의 상황에 견줄 만한 거냐라는 네. 거죠. 그런데 이제 일각에서는 그렇지는 않은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렇게 환율 시장에서의 이제 급변하는 모습이 좀 나타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각국의 좀 통화 정책의 차이에서 크게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서 ECB의 통화 정책 회의가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 이유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ECB 같은 경우에는 지난 10여 년간 계속해서 통화 완화 정책 기조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었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제 이 온도차가 올해 들어서 상당히 급변하는 모습이 좀 나타나게 된 거죠. 글로벌 전체적으로 인플레이션에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하기 위해서 미국 연준 같은 경우에는 연초부터 강하게 긴축 정책을 드라이브하고 있는 상황이고, 반면에 유럽은 그렇지 못한 상황이었었거든요. 네네. 지금 화면을 통해서 나가고 있는 것처럼 지금 달러 인덱스의 흐름, 그리고 유로 달러 환율의 흐름, 저희가 뭐 보통 1유로 1달러 이걸 보통 페리티라고 네네. 하는데, 기본적으로 유로가 달러 대비 대략 한 프리미엄을 어느 정도 갖고 있었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네. 이게 지금 깨졌단 말이죠. 그리고 네. 제가 이제 방송 직전에도 방금 앵커님께서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네. 이 페리티 수준, 그러니까 뭐 2010년대 초반에 유럽의 재정 위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페리티 수준을 본 적은 없었다라고 또 이렇게 코멘트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유로당 1달러가 깨졌던 적은 네. 저는 본 적은 없고 그냥 네. 기사에서 깨질 것 같다는 그쵸. 위험만 있었었거든요. 그렇었죠. 이번엔 그런데- 진짜 한번 깨졌고. 그렇죠. 이번에 네. 이제 직접 그렇게까지 갔는데, 아무래도 이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서 통화 정책의 차이에서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뭐 연준 같은 경우에는 미국 연준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기준금리를 올리려고 하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직 유로존은 그렇지 않은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 연말 기준으로 보면은 지금 화면을 통해서 보시다시피 연준 같은 경우에는 미국은 거의 한 3.5% 수준까지 기준금리를 올리려고 하고 있고, 다음 자료 화면을 통해서 보시면 ECB 같은 경우에는 한 1% 정도까지를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런데 어젯밤에 원래 이제 이번 ECB 통화정책회의에서 대략 25bp 정도 올릴 것으로 예상을 했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어제 나온 내용 중에 하나가 이번에 50bp 올릴 수도 있어,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유로화가 강세가 되고 어젯밤에 달러가 급격하게 빠지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 달러가 빠지는 모습에 대해서 포커스를 좀 맞출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젯밤에 뭐 여러 내용들이 좀 들리면서 미 3대 지수가 상당히 강세의 모습을 좀 보이긴 했는데, 저는 거기에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달러 강세의 전환. 그러니까 네. 달러가 강세에서 약세로 좀 전환이 됐다고 하는 부분. 그러니까 최근에 거의 109레벨까지 올라갔던 달러 인덱스 가치가 지금 보면은 106.5레벨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최근 한 네네. 2, 3일 동안. 그런 측면에서 보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상당히 강해진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어젯밤에도 나스닥 같은 경우가 오히려 더 큰 폭의 상승을 보였던, 그리고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가 큰 폭의 상승의 움직임을 보였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여기에 있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달러 인덱스를 구성하는 6개의 통화의 비중을 살펴보면 유로화가 가장 크죠. 그쵸. 거의 한 20% 좀 안 되는데 한 그 정도 될 텐데. 그러니까 유로화가 만약에 가치가 조금이라도 높아지면 달러 강세는 다소 완화될 수 있으니 좀 그런 분위기를 보고 계신 거네요. 네,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보통 주요 통화 6개, 방금 얘기해 주셨던 유로와 뭐 파운드와 엔화 등 네네. 이렇게 6개 통화로 좀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방금 비중을 얘기해 주셨는데 유로화 비중이 56%. 56%? 네, 맞습니다. 그리고 엔화가 12% 네네.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로화의 절대적인 가치의 움직임에 따라서 달러의 향방이 좀 더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금일 국내 시장도 좀 긍정적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네, 네. 왜냐하면 지난 월요일장에서도 상당히 좀 강한 모습을 좀 보이기도 했었는데 이렇게 되면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상당히 강해질 것이고 그리고 달러 강세가 좀 누그러지는 모습이 나오면서 오늘 뭐 원달러 환율 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네. 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오늘 국내 시장도 한번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그러니까요. 보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외환 시장의 분위기상 좀 긍정적인 분위기가 감지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자, 한 가지만 더 여쭤보자면 네. 이렇게 미국 달러 강세 때문에 사실 미국 기업들도 해외 매출이 거의 뭐 S&P 500 기업들은 60%가 해외에서 발생을 하다 보니까 네. 달러 강세로 인한 실적 타격을 이번 실적 시즌 내지는 앞으로의 가이던스에서 염려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당장 이번 실적 시즌은 좀 안 좋을 수도 있지만 가이던스는 그래도 좀 다소 완화될 수도 있겠네요. 기업 실적과 관련해서도요. 그러니까 방금 얘기해 주셨던 부분들, 그러니까 월요일 날 IBM 같은 네네. 경우도 실적 발표를 하면서 그 IR 자료에 보면 강달러에 대한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왔었고요. 네네.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강달러 기조로 인해서 우리가 해외 사업 매출 부분이라든지 이익 부분이 좀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계속 얘기를 좀 하고 있는 부분인데 네. 실제 이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기업들의 전체적인 이익 추정치 레벨이나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크게 떨어지지 않고 있는 모습. 다만 우리가 이제 볼 부분은 이제 2분기 같은 경우는 워낙 그 예상 레벨이 낮았거든요. 네네. 낮았는데 지금 3분기와 4분기 같은 경우에는 최근 한 2, 3주간 약간 추정치 자체가 좀 떨어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약간 이제 현실화가 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다만 이 매출이나 이익과 관련한 부분의 추정치가 다소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은 여전히 13%대의 높은 이익 마진 율은 좀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되돌아가 보면 결국에는 기업들이 증가하는 비용이라든지 높아지는 원가에 대한 부담들을 계속해서 가격이 좀 전가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부분 저희가 좀 캐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셨던 이제 우리는 강달러가 다소 완화될 가능성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긴 한데 사실 이 전제 조건이 맞기 위해서는 그게 필요할 것 같거든요. 사실 통화 가치라고 하는 것은 그 경제 권역의 어떤 경기 상황을 그대로 반영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네. 유로존의 경기가 좋아야 된다는 게 그렇죠. 전제로 깔려야 되는데 최근에 그 독일의 경기 침체 발생 우려가 좀 나타나고 있어서 그럼 좀 맥락이 안 맞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지금 이제 온전하게 통화 정책의 차이에서 좀 환율의 변화가 좀 크게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네네. 하는 거고요. 실제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환율이라고 하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 펀더멘털적인 측면을 강하게 또 반영하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유로화가 달러 대비 상대적으로 약세의 모습을 올 연초부터 계속 보였던 이유 중에 하나도 결론적으로는 경기 펀더멘털 자체가 기본적으로 좀 약화될 것을 좀 우려한 바가 좀 크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데 이게 오히려 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유럽 내 지정책 이슈가 발생하면서 이 부분이 좀 더 커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준비한 내용을 좀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간의 이제 전쟁 직전 그리고 또 지난 6월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의 향후 12개월 내 유럽 내 경기 침체 발생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라고 봤을 때 지금 보시다시피 유로 전체적으로는 한 45%가 되지만은 특히 독일 같은 경우가 55%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좀 우려스러운 거죠. 아시다시피 독일 같은 경우에는 유럽 내에서 가장 큰 경제 그렇죠. 대국이기도 하고요. 유럽 내에서 차지하고 있는 경제적인 위치에서의 여러 가지 부분들 좀 고려해 봤을 때 독일의 경기 침체 가능성 부분은 상당히 좀 크리티컬한 포인트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실제 이런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이런 나라들의 경제 상황이 잘 좋아진다라고 하면 유럽 내 다른 국가들, 그러니까 저희가 2010년대 초반에 뭐 남유럽 재정위기 그렇죠. 이런 국가들, 네. 피그스라고 하는 이런 국가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랬을 때 그 국가들 간의 어떤 서포트하는 이런 과정들을 고려해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이 이제 독일이 만약에 흔들리게 되면 이런 국가들까지 연쇄적인 영향들이 미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 결론적으로는 이런 저희가 앞단에 여러 가지 얘기했던 이런 전조 현상들이 막단에는 이제 크레딧 리스크로 나타나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 움직임에서 봤을 때 최근에 이탈리아 내부의 움직임들 또는 뭐 헝가리나 등등 주요 국가들의 이런 움직임들을 좀 봤을 때는 보시다시피 최근에 이탈리아 내에서의 이런 국채금리 상승 기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약간 시장에서는 경고 아닌 경고를 좀 보내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 지금은 이제 독일의 침체가 오느냐 마느냐 네. 이거에 따라서 만약에 독일의 침체가 온다면 유로화 가치는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근데 독일은 뭐 그렇게 버틸 수 있다 쳐요. 하지만 뭐 이탈리아, 포르투갈 아까 말씀하신 그렇죠. 피구스 네. 그들은 딴 것도 없는데 지금 통화 가치마저 떨어져 버리면은 이게 살아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진짜 유로존의 침체가 오느냐 마느냐가 앞으로의 향방을 가르게 될 아주 중요한 그 맞습니다.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네.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 같고, 아니면 무엇이 존재를 해야지 이게 침체로 안 가게 될 것 같으세요? 결국에는 에너지인 것 같아요. 천연가스겠네요. 네. 뭐 지난주에도 한번 저희가 이 시간에서 언급을 해드리긴 했지만 이제 지난주부터 이제 이번 주까지 지금 러시아에서 독일로 들어가는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노드스트림의 전기 보수가 좀 유지가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 시장에서는 우려하는 바가 그거거든요. 이게 보수가 끝나고 나서 정상적으로 공급이 가능할까? 이미 보수 직전에 거의 원래 공급량의 평소 공급량의 40% 레벨대까지 낮춰져 오는 상황에서 지금 이제 제로인 상황인 거고, 이게 끝나고 나서 정상적으로 공급이 가능할까? 그런데 여기다가 설상가상으로 가스프롬이라고 하는 러시아 최대 국영에너지 기업인 가스프롬에서 최근에 이번 주에 계속해서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 좀 리리스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부분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과 동일하게 단기간에 끝날 문제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단기간에 끝날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향후에 결국에는 이 산업이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 특히나 독일 같은 경우는 제조대국, 산업대국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국가가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라고 본다라고 하면, 결국엔 향후에 이 에너지원에 대한 공급에 대한 우려가 커지느냐 작아지느냐에 따라서 방금 보셨던 것처럼 유로존 내에 특히 독일의 경기 침체 가능성도 다시 한번 좌지우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길게 얘기했던 거랑 좀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면, 한마디로 정리하기 좀 어렵겠지만 정리를 해보면, 일단 통화 정책과 관련해서는 달러화 강세가 좀 풀릴 가능성이 높은 상태는 맞아요. 다만 이제 달러 강세가 좀 풀리기 위해서는 실제로 독일이 경기 침체에 들어가지 않아야 되는데, 이 독일이 경기 침체에 들어가지 않으려면 러시아와의 가스 공급 관련된 이슈가 좀 완화되거나 그렇죠. 뭐 해결되지 네. 못하더라도 완화되는 움직임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 네. 이 정도로 좀 정리해봐도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깔끔하게 정리해 주신 것 같습니다. 15분 정도 동안 굉장히 길게 얘기했던 걸 좀 최대한 축약시켜서 정리를 했으니까요. 이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김석환의 매치 포인트 시간이었고요. 미래에셋증권 디지털 리서치팀 김석환 선임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희 굿모닝 글로벌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이어지는 출발 성공 투자 통해서 국내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 잘 세우시고요. 자, 저희 굿모닝 글로벌의 공식 유튜브 채널 월가워즈, 유튜브 검색창에 월가워즈 검색하시면 됩니다. 저희 월가워즈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